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 이승만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친매국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인가는 제가 쇼츠라든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확실하게 더군다나 이 김덕영 감독이 영화 파묘를 좌파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항일정신을 이야기하면 좌파가 돼버리니까 자신은 우파고 반공의 가치관에 갇혀있고 오히려 반민족적이고 오히려 친일매국노들에게 굉장히 관대함을 보이는 그런 성향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독도 그렇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출연했던 인물이 유석춘입니다. 유석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나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전체 왜곡하려고 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어떤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저는 학살자고 독재자고 우리 친일파 처벌을 하지 못했고 인간의 나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인간이 추종되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헌법정신에서 분명히 이승만을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게 우리 헌법 전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냥 이승만의 공과 과 중에 이승만의 과를 감추고 이승만의 공만 거짓말로 해도 화가 날진데, 이승만의 외교 독립을 지켜 세우기 위해, 아니 솔직히 이승만의 외교 독립은 위임 통치 총원수로 그 한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니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하기 어려우니 국제연맹이 대신 우리를 독립시켜서 우리가 국제연맹의 식민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승만의 생각이었고, 이건 어찌 보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짜증나니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소리고, 그 소리를 들은 신채호는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냐라고 하면서 저 이승만의 놀란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겠다라고 국민대표회의를 열 정도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실제로 독립운동 당시에도 가장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이 무장투쟁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당시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 자체는 불가능한 환상에 가깝다라는 이렇게 폄훼를 합니다. 일단 진짜 짜증나는 내용이지만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700만 명인데 무장 독립군이 2,000, 3,000명도 안 되는 그런 독립군이라는, 아니 여러분 나중에 북한의 인민군에 합류해가지고 한국전쟁 때 남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역사적 평가를 하기 어려운 조선 우영군은요 몇만 명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 무장투쟁했던 독립군이 다 해서 2,000, 3,000명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병력 차이가 나는데 이 군사대국 일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요원하다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장투쟁 독립군에 대해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세력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시 참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상 활동하던 무장 독립 조직들은 1920, 30년대가 지나면서 사실상 와해가 됐던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선 우영군은요 1940년대 화북지역에서 활약했던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 다음 무장 독립투쟁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구 사이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해를 하셨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건국과정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도 국가가 위기에 당하면 국가를 위해 떨쳐 일어나는 위대한 국민성 DNA가 있는 민족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정규군이 20만이었습니다. 우리 의병 규모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뭐 영호남 여기저기 각지의 모든 의병 다 합쳐봐야 몇만 명 안 됩니다. 그럼 그 의병들이 실제로 일본의 20만 주력을 완벽하게 다 섬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쳐 일어났겠습니까?
임진란 때 그 의병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의 보급로를 끊고 일본을 힘들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저항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훨씬 더 일본에, 그래요, 영화 내용처럼 일본은 군사대국이 맞아요. 그 군사대국에 맞서 싸운 그 무장투쟁론자들과 실제로 무장투쟁했던 분들의 그 고초는 이루 말할 나위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십니다만, 아마 군대에서 경계근무를 쓰거나 훈련을 받아본 입장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의 무장투쟁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수품과 무기 자체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추운 만주에서 한겨울에 했던 무장투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저는 일제강점기에 만약에 제가 살았으면, 제가 총각이었으면 무장투쟁 했겠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추운 겨울에 출근을 하는데, 침대에서 제 아이들이 아주 꼬맹이였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꼬맹이들 볼에 입을 맞출 때 너무 그 침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출근하기 싫은 그 마음이 들면서 순간, 이 추운 겨울 만주벌판에 가서 이렇게 생태 같은 자식들을 버려놓고 무장투쟁 하셨던 분들의 나라 사랑은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자식들 버리고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장투쟁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헛발질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당시 일제강점기에 총을 들었던 그 독립운동가들께서 이 총으로 일제와 싸워서 완벽하게 이길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총을 들고 싸움으로 인해서 아직 독립군이 살아있다는 걸 한반도의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본이 세계 각지에서 전쟁하는 와중에 우리가 나름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을 성가시게 하려는 그거 하나 때문에도 목숨 걸고, 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대로는 이 전국의 현실, 식민지배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저항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세 부류의 한국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자, 반발하는 자, 협력하는 자. 근데 이 거국전쟁 만드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살았으면 완전히 일제에 협력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무장투쟁했던 분들이 헛발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그 가열찬, 정말 세계사의 유래를 찾기 힘든 그 독립운동은 진짜 우리 독립에 이만큼의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기저기 위인전기 읽고 일제강점기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초등학생 자식들이, 아빠, 엄마,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가열찬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맞이했단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게 팩트고 사실이에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이 일본에게 승리하고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더군다나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 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이겼으면 우리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독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독립운동가의 노력이 없었으면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못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1945년 해방이 아니라 6년 후인 1951년에 이 한반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1943년 카이로 선언 때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제스가 만납니다. 만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다 독립시키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죠. 그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1910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카이로 선언 내용대로라면 일본이 패전국이 되어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했던 우리의 독립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 선언의 부록문처럼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의하여, 당시 서구 열강들이 보았을 때, 중국의 장제스가 보았을 때 한국인은 일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적절한 시기에 인류 코스, 한반도는 따로 독립시킨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한반도는 그래도 독립시킨다.
그럼 이 문구가 어떻게 들어갔죠? 이거 장제프가 루즈벨트에게 요청해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건 다 역사적 팩트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장제프는 왜 이걸 요구하게 됐죠? 장제프가 카이로 선언에 가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치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된 당시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제프와 김구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거에 당시 장제프가 중국 100만 군인이 해내지 못했던 걸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구나. 그리고 윤봉길 한인애국단 배후에 충칭 임시정부, 당시는 상해 임시정부죠. 김구가 있었다는 거 알아내고 또 더군다나 상해를 점령했던 일본 군들이 그 상해에서 승리했던 기념식과 동시에 자기들 외왕 생일 파티 하는데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 이거 물통 폭탄 이걸 던졌기 때문에 이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때 장제프가 김구를 불러서 넌 나와 함께 움직이자. 중국이 항일전을 계속 전개하는데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 국민당, 나 장제프 정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권한을 세우려고 이야기하죠. 중국 대륙을 헤매고 다니면서 32년부터 1940년 충칭 도착할 때까지 약 8년간 아무 직함 없이 김구가 장제프와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김구의 노력을 인정하죠, 장제프가. 그러니까 장제프를 그 김구가 만나러 가는데 훗날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과 그 다음 뭐 조서왕과 그 다음 지청천과 김원봉이 5명이 가가지고 장제프에게 압박을 하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독립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카이로 선언의 부록처럼 들어간 내용이 한반도 동포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이 헛발질이었습니까? 김구, 김원봉, 지청천 등의 독립운동을 장제프가 존중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장제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임시정부에 의해서 어찌 보면 한반도의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장제프가 훗날 마오쩌둥에게 밀려가지고 저기 대만으로 쫓겨나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자기 딴에는 중국의 위성정부 자기 말을 잘 듣는 한반도 나라가 국가가 하나 생겨나겠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지언정 장제프가 뭐 우리 민족까지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제프에게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고 장제프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이 2차 세계대회에서 패망하면 우리가 독립될 거라는 걸 우리 한반도 동포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카이로 선언 내용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것도 성립하죠. 미국이 일본을 이겼더라도 당장 해방이 안 될 뻔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 정말 독립군 얼마나 가난한 군대입니까? 그 가난한 군대에 소속돼서 목숨 내놓고 영화에서 이야기한 그 군사대국 일본과 그 싸웠던 무장투쟁했던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불가능한 환상이나 쫓고 있었다? 에라이?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 영화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다큐 영화는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국민들 눈속임. 자, 저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그 영화 내용을 양심 고백하듯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간 순서랑 상관없이 뒤죽박죽, 거짓, 변명, 이승만, 찬양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는데요. 1947년에 당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이름, 설문조사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막으로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70% 정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20%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1947년이면 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인데 갑자기 이 화면이 나오면서 이걸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만들었으니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순간적으로 저조차도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들여다볼 만큼 들여다보았다라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일단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아니 이상한데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고 유엔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유엔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가서 인구조사하려고 하니까 소련하고 북한이 유엔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하면 북한 쪽에서는 공산주의자가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되는데 남한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벌써 47년 무렵에는 남한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서 총선을 치르면 결과적으로 북한과 소련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 총선을
북한과 소련이 반대했고,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은 분명히 북한과 소련도 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누누이 했는데, 아니 근데 1947년에 어떻게 조선인민공화국 70%가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저기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 쓰신 분들도 야, 47년에 이 남한 사람들조차도 북한 지지가 70%였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조선 인민공화국과 북한의 나라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북한 나라 이름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 있죠. 북한은 나라 이름 가지고도 세 가지 거짓말을 한다. 조선자 하나 맞다. 민주주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민들의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화국입니까? 3대 세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나라 이름은 조선, 김씨, 독재, 전제군주제,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 정권은 좀 구분해야죠. 저는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당연히 북한을 응원합니다. 북한 인민들이야 함께 통일해서 일민족 일국가 체제로 살아야 될 운명 공동체고, 그래서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했던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그들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본주의의 이 번영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그 북한 정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3대 세습하고 있는 독재와 인권 탄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니 47년 무렵만 하더라도 당시 미군 정하에 있었던 남한에서는 이렇게 반공태세가 갖춰졌는데 어찌 저런 표결이 나온단 말이냐라고 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70% 국호가 70% 조선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건주를 만들었던 여운형이 미국의 메가더가 한반도 남쪽으로 진주한다고 하니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와, 당시 남한의 국민들이 여운형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자료를, 영화가 이게 눈속임으로 북한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었어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운형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네요. 여운형이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굳이 저는 중도 좌파라고 보지만 여운형이요, YMCA단 창단하다시피 한 사람이고, 뭐 사회주의자인데 당시 남한 사회의 주류 목사들과 아주 친분이 어마어마했고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 오지가면 조선 총독이나 총독 사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여운형이었다 할 정도로 당시 남한의 최고 인물이었음이 분명하고, 그래서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1947년 7월 6일자 기사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여운형이 김규식과 손잡고 좌우합작운동을 46년부터 전개합니다. 이 좌우합작운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빨리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군정이 이 여운형과 김주식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 이 해방 전국을 조금만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미국이 이승만을 결코 남한의 지도자감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실제로 미국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은 뭐 김규식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미군정이 지지하죠. 근데 47년부터 우리 역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게,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시작됩니다. 소련하고 미국이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싸울 만한 하나의 장이 한반도가 되는 게 낫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련과 미국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다가 미소 공동위원회 막 이런 게 깨지면서 통일정부 구성이 어려우니까 여운형은 그래도 안 된다,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자라고 연설을 하고 다녔던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이 이렇게 70%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꼭 북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승만이 인기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문기사가 47년 7월 6일자인데요 47년 7월 19일 날 여운형이 한직을 나는 청년 124 청년단에 의해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고, 여운형이 죽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국민장을 열었던 거고. 그럼 47년만 하더라도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이 나라 이름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당시 한반도 남쪽 사람들의 생각은 분단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70% 지지율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이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지지한 것처럼 눈속임을 해가지고 황연필마저 한 30초 정도 이건 뭐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과연 이 자막을 보았을 때 얼마만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정말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영화의 실체를 밝히고 거짓을 밝히고 실제로 이승만의 악행을 제대로 밝히는 작업을 하고 우리의 정통은 이승만처럼 독재와 학살일 수 없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일 뿐이다. 이승만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대한민국이 아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을 비난할 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반대한민국이 아니듯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통은 가열찬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그리고 4.19 민주이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흥사단 전 단장이시고 대한민국 국부도산 안창호 저자이신 박만규 교수님을 비롯한 제 은사님 세 분께서 격려를 해주시면서 점심을 사주셨고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 저와 우리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연구위원 선생님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 가장 큰 어른이죠. 국사편찬 위원장까지 하셨던 이만열 교수님께서는 연세가 80 중반이 넘으시는데 이 이승만의 왜곡 영화 건국전쟁 그리고 이승만 띄우기 작업이 한창인 이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에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저를 연구실까지 이렇게 불러서 점심을 사주시고 또 토닥여 주셨습니다. 누가 옳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십 년간 공부해 오면서 이 땅의 역사 지킴이 이 어르신들이 옳을까요?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친일매국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만든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를까요? 여러분이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제 이승만 거짓말 영화 건국전쟁에 작은 거짓말들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정말 큰 간추기 작업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는 빠뜨렸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서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이제 하나씩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다큐 영화인데 어떻게 이승만 다큐 영화에 임시정부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사람들은 임시정부에 분명히 열등의식이 있다. 이들은 친일매국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와 분명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고, 우리 헌법 전문대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버린다면 이 친일매국적 성향을 지녔던 사람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반역자가 되니 그 임시정부와 단절하고 1948년 8월 15일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아니라 임시정부와는 별개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띄우려고 한다. 물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띄우려고 하는 건 자신들 친일파들을 모조리 살려낸 이승만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들이 임시정부를 지으려고 했던 건 임시정부에서 자신들이 띄우려고 하는 이승만이 탄핵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싫었던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승만이 분명히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게 맞는데 그냥 이래저래 탄핵만 당했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클린스만이었다. 끝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미주 지역에서 그렇게 이승만과 대립각을 세웠던 안창호가 그래도 이승만이 스펙이 화려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안창호가 이승만을 좀 지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창호도 분명히 자기 반성을 하죠. 신채호 같은 인물은 이승만과는 함께 임시정부에 있을 수 없다라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1919년 통합 임시정부의 9월달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은 1925년 탄핵당할 때까지 6년간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 있었는데
근데 6년 동안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상에 머무른 시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것꼭 클린스만이 자기 미국 집에 오래 머무르고 실제로 한국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도 한국에 오지 않는 것과 정말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게 임시정부의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많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서 탄핵당했고 탄핵 사유서만 읽어주면 되는 건데, 다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연맹이 우리를 독립시켜서 대신 통치해주면 좋겠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단재 신채호가 야,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던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냐라고 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했으나, 물론 이 국민대표회의도 결렬이 되죠. 창조파, 개조파로 나눠졌다가 결렬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가난해진 임시정부를 이승만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래서 1925년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제가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할 때 탄핵 전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그 전문 내용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에 이승만을 이렇게 탄핵했다라고 요약해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을 이렇게 바라봤다고요. 첫 번째, 이승만은 7년 동안 취임 선서도 행정도 맞지 않았으며 강요들과 다툼을 벌였다. 19년부터 25년까지니까 7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확히 시기적으로는 6년이 되겠지만. 둘째, 구미연부를 세워 국무원과 다투고 마음대로 법령을 발표하여 혼란을 일으켰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부에 맞서요. 셋째, 임시의정원을 무시하고 대통령 자리를 황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평생 직업으로 여겨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기록입니다. 넷째, 미주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섯째,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들과 다툼을 벌여 정부를 고립시켰다. 탄핵 사유로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 탄핵된 사람이 됩니다. 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역사상 2번째죠. 근데 이승만은 4.19로 하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첫 번째 탄핵과 첫 번째 하야.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2번 쫓겨난 인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클린스만이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승만 거짓말 영화 건국 전쟁에서는 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다룰 엄두를 언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독재하고 독재자의 말로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로 이승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다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람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민간인 죽음. 우리가 보통 독재자 이승만 이야기할 때 4.19로 쫓겨났다. 4.19 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 나오죠.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또 많이 죽이죠. 우리 한국전쟁 때 이승만의 실책을 이야기할 때도 서울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만 피난 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 가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 생떼 같은 수십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 치하에 있었고, 그 북한군 치하에 있었던 서울 시민들을 또 잡아서 죽이죠. 인도교 폭파에서 민간인 죽었죠. 그리고 그 많은 민간인 학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다 사람 죽인 것과 관련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학살자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흥분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강의를 못 찍고 이렇게 차분하게 찍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부터 조금 이해합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 서울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죠. 그래서 서울을 되찾고 이렇게 압록강 해산진까지 군인이 갑니다. 중공군이 내려오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서울을 2번째 빼앗깁니다. 여기 오산까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서울을 빼앗겼을 때 이승만 정권이 워낙에 무능해가지고 서울 시민들 피난가란 말을 하지 않아서 이때 서울 시민들 인민군 통치하에 있었다가 북한 통치하에 있었다가 다시 되찾아놓고 이 서울 시민들을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55만 명을 끌고 가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서울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야, 지난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혹은 후방에서 다시 전투 병력이 확보가 되니까 제2국민병을 모집한다는 취지하에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이 아닌 17세에서 40세 이하 젊은이들은 제2국민병 편입시켜서 국민방위군이 되도록 하겠다. 이 중에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킨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진짜 정식 군인도 아니지만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사후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니까 미친 듯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청년들은 자, 이제 국가가 불러서 내가 이렇게 가니 국가가 식량도 주고 국가가 당연히 겨울입니다. 일사후퇴니까 1월 4일이니까 실은 모집은 그 전에 1950년 말부터 모집했지만 실제로 이 국민방위군이 조직된 건 1월 4일 그 무렵부터 많이 조직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방한복을 안 줘. 식량을 안 줘. 무슨 명령이 내려오냐. 땅을 파서 동면에 하고 있는 뱀과 개구리를 잡아먹으라. 그런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저 국민방위군을 모집해놓고 식량이 안 내려왔을까요? 왜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됐을까요? 무기가 왜 허술하게 지급이 됐을까요? 그게 그만큼 당시 전쟁 중에 이승만 정권의 군이 부패해가지고 중간에서 싹 해먹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군납비리입니다. 아니, 민씨 척적 정권 때 99인들 월급 13개월 동안 안 줘가지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건 그것과 규모가 그때 죽었던 사람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들을 보세요. 7만 7천 명 죽었을 것이다.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회 5만에서 8만 죽었을 것이다. 2010년 기록입니다. 이건. 친이승만 성향의 역사학자, 뭐 교수라고 나는 이런 사람 하고 싶지 않지만 9만 명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부산일보 5만 명 죽었다라고 봅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이들은 왜 죽었다고? 국가가 부르니까 나중에 제2국민병이 돼가지고 혹여나 우리가 인민군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 군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죽였다고. 한홍구 교수 글을 한번 볼게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불과 100여일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징집한 일종의 예비군인 국민방위군 50여만 명 중 실은 68만 명이 다 해서 모집이 됐는데 서울에서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50만 명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5만 명 이상이 후방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목숨을 잃고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동상 걸려가지고 팔다리 잘린 사람은요. 이런저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 이상일 거라고 다들 봅니다. 80%가량이 폐인이 되다시피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전쟁이 나면 사람 목숨이 갯값이라지만 국민방위군은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자, 그러면 한국전쟁 때 실제로 전장에 투입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돌아가신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한민국 군인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국전쟁 3년 동안의 군인 사망자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7천 명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의 무능으로 생태 같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석 달 사이에 이만큼 죽었다고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승만을 물고 빨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승만 정권이 현재 예비군격으로 창설한 국민방위군이 전선 이남 교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 68만여 명 중 수천에서 최대 수만 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1234명 죽었다. 최종 목적지인 교육대에 도착한 인원은 29만 명인데요. 여러분 50만 명이 내려갔는데 20만 명은 사라진 거야. 그럼 진짜 많이 보면 중간에 20만 명 정도가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아요. 후방 경상도에 국민방위군 훈련 공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한 50곳이 깔리는데요. 진짜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들에게도 여전히 식량이 지급 안 되고 구호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 됩니다.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다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교가 여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 군인들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방으로 이제 내려보내요. 부산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내려보내는데, 내려가는 과정 중에 큰 도로에는 군인들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고 그럴 수 있으니 이들을 산길을 타고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산에서 얼마만큼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들이 경상도에 도착한 후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뭐 10만이다, 20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동원된 장정들은 군복이나 총기는 물론 피복과 식품도 지급받지 못한 이제 죽음의 행군, 죽음의 행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수뇌부를 포함한 간부들은 이들에게 할당된 예산을 이용 양곡과 피복 등을 빼돌렸다. 자, 통역장교로 현장을 목격한 한양대 교수의 증언입니다. 너무 문장들이요, 짜릿짜릿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끔. 6.25 전쟁 제약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과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이념의 정당한 증거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미영희 교수의 계속된 증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와 아들이, 그렇죠, 아이들의 아버지죠. 아까 40세 이하니까 형, 동생이죠. 여동생들의 오빠죠. 그리고 아들들이죠.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누굽니까?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역사상 추기경이 된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학교를 당시 재학 중이던 시절에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갑니다. 추기경의 증언입니다. 부대가 얼어붙은 남한강을 건널 때 발밑에 얼음이 깨졌습니다. 줄지어 강을 건너던 행렬의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뒤따라오던 부대원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겨울강 얼음물에 빠져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을 넘어 행군하다가 전우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지뢰는 터졌고 전우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저일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절감했습니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전쟁 기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내 삶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정진석 추기경께서 서울대학교를 자퇴서를 내고 신학대학으로 갑니다.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정진석 추기경의 증언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럼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신성모입니다. 이승만 앞에서 이야기만 할 때마다 카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승만을 흡족게 해가지고 아휴 무능하고 정말 아휴 한숨만 나오는 인간입니다. 근데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방위군 사건들을 비납하는 것은 간첩들이다. 북한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다. 실제로 이승만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윤보선이 참 이승만 말도 잘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승만한테 가가지고 이승만이 야 국민방위군 사건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 그 국민방위군 사건 비난하는 친구들 전부 다 빨갱이들 아니야. 카카이 그들이 빨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결렬됐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제 국민방위군 씨름 선수, 여기 트로피 보이십니까? 전국대회 씨름을 8번 우승했어. 잘생겼죠. 그런데 대동청년단이라고 어찌 보면 우익 청년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단체를 이승만이 만나러 갔는데 얘가 그냥 그 청년단을 이끌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무지게 그냥 차력 격려를 했나 봅니다. 이승만 그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 바로 승진시켜가지고요, 실제로 뭐 보름인가 군사훈련 받고 사령관이 돼요. 수십만 명의 사령관이 그러던 시절이었어. 근데 이 X가 얼마나 많은 국민방위군에 가야 될 그 군수품과
방한복과 전투 식량으로 지급돼야 될 걸 얼마나 많이 빼돌렸으면 몇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래저래 사형 당합니다. 그럼 신성모도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죠. 근데 신성모는 안 죽었잖아. 신성모를 보호하려고 이승만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를 주일 대사로 보내죠. 이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똑같은 사례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보려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었는데 이승만은 바로 한 달 정도 후에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이게 이승만의 담화문 내용입니다. 훈시예요. 현재 물가고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지 못하고는 전쟁을 순리로 진행하기 어려우니 민폐의 공격을 면할 방책이 없을 것인즉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막고 물가 폭등을 막는 것이다. 예산으로 통과된 액수까지라도 전략해야 내정된 결과 국방부에서는 제2국민병, 국민방위군 해산시켜 각 향림에 돌려보내 농사의 기회를 잃지 말고 파종기 준비를 한 한편 군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가에 소집할 때까지 정전에 복종케 하기로 되었으니 이와 같이 함으로써 농사에 대한 기회를 잃지 않고 또 이 제2국민 훈련에 필요한 많은 경비를 전략할 계획. 와, 국민방위군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래저래 전략할 계획이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정적을 숙청해 4.19 때 수백 명 죽여.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지 말라고 해서 또 죽여. 인도교 폭파로 죽여. 그리고 4.3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각종 민가인 학살을 수십만 명을 해.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까지. 아주 사람 죽이는 데는요. 근데 이승만 존경해. 에라이 씨. 끝내겠습니다.